견산반도 중심에 위치한 내변산과 직소폭포 일원은 예부터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해 왔습니다. 웅장한 폭포와 여러 연못을 거치며 흐르는 맑은 계곡물. 화산암에서 생겨난 주상절리와 침식 지형. 보존 가치가 높은 식생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는 직소폭포 일원은 명승 116호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이곳은 예술가들의 혼을 일깨우는 문학의 정원입니다. (1930년대를) 대표하는 서정 시인 신석정. 전북 부안에서 나고 자란 그는 1930년에 상경해 시문학 동인이 됐고 본격적인 시작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어머니의 부음을 받고 귀향해 청구원이라 이름 지은 이곳에서 창작에 열중했습니다. 첫 시집 촛불과 두 번째 시집 슬픈 목가가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의 시풍은 소박하고 평화롭고 서정적인 정서를 그려내고 있지만 그의 작품은 일제강점기와 해방기, 분단 이후를 살아내야 했던 시인으로서 강렬한 역사의식과 결연한 지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시를 마음의 그 고향으로 여기시고 이 농사를 지으면서 여기 시를 쓰셨습니다. 자연을 그릴 수도 있고 현실의 힘든 이야기도 쓸 수가 있다. 나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 시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생활에서 시를 쓰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석정 선생은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힘겹게 투쟁했던 민족 시인이기도 했는데요. 신석정 선생은 1924년 기우는 해를 발표한 이래 1974년 유고시 뜰을 그리며를 남기기까지 장장 반세기의 시력을 지닌 작가입니다. 신석정 선생은 생활에서 시를 찾고 시에서 생활을 찾았습니다. 생활에서 시를 찾을 때는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 시인이 됐고 시에서 생활을 찾을 때는 시대의 아픔에 저항하는 참여 시인이 됐습니다. 일제치하 창씨개명을 거부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신석정 선생은 후배 시인 서정주에게 한 편의 시를 보냅니다. 흑석고개로 보내는 시. 흑석고개는 어니 두매산골인가. 서울에서도 한강 건너 산을 넘어가야 한다드고 좀 착한 키에 얼굴이 까무잡잡하여 유달리 희게 드러나는 내 이빨이 오늘은 선연이 베이는구나. 눈 오는 겨울밤 피비린내 나는 내 시를 읽으며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는 청년. 그 청년이 바로 우리 고을에 있다. 정주여, 나 또한 흰 복사꽃지듯 곱게 죽어갈 수도 없거늘 이 어두운 하늘을 무릅쓴 채 너와 같이 살으리라. 나 또한 징글징글하게 살아보리라. 예술혼이 꽃피는 문학의 정원. 신석정 선생이 부안의 자랑으로 꼽는 세 가지는 직소폭포, 매창, 그리고 유희경이었습니다. 술 취한 나그네 나 섬을
잡아 웃음이가 우였기에 지키어 지누나 옷 한 벌 그 무엇이 아까우리오 온종이 끊길까봐. 조선의 여류 시인이면서 명기였던 매창 이계생. 매창은 천안 신분의 기생이었지만 뛰어난 글재주를 가지고 있었고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풍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38살의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는데요. 그녀가 죽고 난 뒤 고을 아전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던 매창의 한시 58편을 모아 매창집을 만들었습니다. 시에 능통했던 매창 그리고 유희경 둘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에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매창은 그 초는 유희경 선생님을 미리 서울에서 이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희경 선생님도 부안의 매창이라는 여인 기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처음 보는 순간에 사랑을 빠져서 부안에서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서로 시를 짓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희경 선생님 46세 기생을 이제 품에 안았다는 이제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난 기생 매창과 천민 출신의 시인 유희경. 두 사람은 신분과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 애틋한 사랑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시라는 공통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서로를 사랑하는 감정을 시를 통해 주고받았습니다. 이들의 첫 만남은 남도를 여행하던 유희경이 매창을 찾아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창을 본 유희경은 그녀의 매력에 빠지고 말았는데요. 마치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매창과 유희경 두 사람은 이곳 부안에서 짧지만 강렬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만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희경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야 했고 이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나 두 사람의 재회는 기약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가 돌아올까 애를 태워야 했던 매창은 유희경에 대한 애절한 마음을 시조로 남겼습니다. 이화우 그날 일제 울며 잡고 이별하니 추풍 낙엽에 쳤던 나를 생각하는가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가공 원료에 실려 있는 이 한시는 이렇게 설명돼 있습니다. 초는 유희경이 서울로 돌아간 뒤 소식이 없자 이 노래를 지어 수절했다. 유희경 역시 매창을 만나러 부안으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창을 그리워하는 마음은 커져만 갔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문득 매창을 떠올리며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대의 집은 부안에 있고 나의 집은 서울에 있어. 그리고 사무쳐도 서로 못 보고 오동나무 핏불일게 해가 은티네. 두 사람은 첫 만남이 있은 후 무려 15년이 지나 다시 만났지만 너무 짧은 재회였습니다. 매창과 함께 시를 논하며 사랑을 나눴던 유희경은 또다시 서울로 돌아가야 했고 이는 영원한 이별이 됐습니다. 매창이 3년 뒤인 1610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매창, 유희경과 함께 부안 삼절로 꼽히는 직소폭포. 직소폭포는 찾아가는 길이 명승입니다. 널따란 숲길을 따라 걸으면 새소리와 바람소리 그리고 물소리가 기분 좋게 동행합니다. 직소폭포로 가는 길에 나타난 커다란 저수지 직소보. 직소폭포에서 떨어진 물이 이곳에 모입니다. 산봉우리와 나무들이 물 그림자를 그려낸 모습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장을 세워놓은 것처럼 우뚝 솟아있는 저 바위도 빼놓을 수 없는 절경입니다. 주위가 온통 바위로 된 암산의 중심부, 실상사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륵전에서 번잡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실상사를 지나 쉼없이 숲길을 따라갑니다. 안반을 따라 굽이굽이 흐르는 물줄기가 무려 9곳에서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냅니다. 숲과 저수지를 눈에 담으며 걷다 보면 30m 가까운 절벽 위에서 커다란 물줄기가 직각으로 쏟아집니다. 창끝 같은 폭포 물살이 푸른 숲을 찌릅니다. 하얀 포마를 일으키는 물줄기에서 호방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 일대의 아름다운 9가지 경치를 두고 그 복례 구곡이라고도 하지만 지금은 국가 명승 116호로 지금 직속폭포 1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폭포가 떨어지면서 내는 것이 우리 선비들의 추상 같은 자기의 절개, 그런 것들을 지니고 있다 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 폭포가 지금 뒤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술혼이 꼽히는 문학의 고장에서 우반동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산과 바다와 기암절벽, 폭포, 강이 어우러진 선경 속에서 허균은 그의 이념과 사상을 홍길동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조선 후기 동국여지지에서도 우반동에 대한 설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낮은 산에 둘러싸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병풍 삼은 이곳은 조선 숙종 때의 실학자 반계 유형원이 실학의 발판을 마련한 곳입니다. 유형원은 국가 운영과 개혁에 대한 견해를 담은 책 반계수록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소수의 양반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나서 그 사람들만 잘 살고 대다수 사람들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토지를 균등 분배해 가지고 그래야만이 부강한 나라가 된다. 그러면서 반계수록에 그 당시의 사회상에서부터 모든 것을 담아낸 책이 바로 반계수록이에요. 그가 개혁하고자 했던 봉건 사회와 양반 사회에 대한 생각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술혼이 꼽히는 전북부안은 한반도의 특징적인 요소를 한 곳에 모아놓은 곳입니다. 서해안을 향해 돌출된 반도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육지 대부분은 산악 지형입니다. 붉은색을 띤 바위와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을 이룹니다. 오랜 세월이 빚어낸 기암괴석 앞으로 잔잔하게 밀려드는 조약돌. 이색적인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수성당은 이 해안 마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동 신앙소인데요. 매년 정월 어민들은 이곳에서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는 제를 올렸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영험하기로 소문난 탓에 수성당 주변에는 선사시대 이래 바다에 제사를 지낸 유물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수만 권의 책을 가지런하게 쌓아놓은 듯한 채석강 층리. 눈을 떼기가 힘든 절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촌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격포항.
격포항은 노을질 무렵의 풍경이 특히 아름다운데요. 자연이 선물하는 낭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곰소항의 곰소라는 이름은 곰처럼 생긴 두 개의 섬과 그 섬 앞바다에 있는 깊은 소를 표현하느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화려한 모래사장 대신 짙고 깊은 갯벌을 마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바둑판 같은 염전 속 맑은 물이 변산반도의 산과 하늘을 품고 있습니다. 염전에 피는 꽃이 소금일까요? 염전에 가둬둔 바닷물이 뜨거운 햇볕에 증발하면 하얀 눈꽃 같은 결정, 소금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곰소는 우리나라에 몇 남지 않은 천일염 생산지인데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도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던 것으로서 이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산물들을 가져가기 위하고 그다음에 수산물도 역시 빨리 부패되기 때문에 염전을 만들어서 절여서 보관을 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목적이었죠. 그러면서 이곳의 약품의 역사가 염전에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염전도 곰소 항과 계를 같이 하고 있고 그 일부분에 곰소 염전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염전에서 소금꽃을 피워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금을 만들어내는 밭, 염전. 짜디짠 소금을 얻으려면 그 농도만큼의 땀을 흘려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곰소항에서 바라본 염전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 그야말로 삶의 터전으로 다가옵니다. 지는 해 주위로 퍼지는 붉은 빛이 가슴을 뜨겁게 물들입니다. 어패류를 염장, 발효해서 만드는 젓갈. 짭조름하면서도 젓갈 특유의 감칠맛이 있어 소위 밥도둑 반찬으로 통하는데요. 소금과 젓갈은 그 역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곰소는 생선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장 창고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염장을 해서 보관을 했는데요. 그래서 곰소 젓갈과 곰소 소금이 같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곰소 천일염과 젓갈. 그 맛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오늘도 전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첩첩이 산을 이룬 봉우리와 시간이 빚어낸 해안 절경을 품은 부안. 부안에서 꽃피운 문인들의 예수로는 우리 모두를 문학의 정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싹을 틔운 작품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머리를 정화시켜 줍니다. 마음 따라, 발길 따라 서해의 반도길을 걷다 보면 예술혼이 꽃피는 문학의 정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